안녕하세요. 하루하루 바쁘고 소중하게 살고 있는 50대 중반 여성이에요. 뭐 하나 아쉬울 것 없던 전 딱 하나 남들보다 늦은 결혼을 하였어요. 공부하랴, 장녀로서 집안 일으키랴, 일하랴 늘 바쁘고 허덕이는 삶을 살다 이제 여유가 있어지니 어느덧 나이를 먹었죠. 늦은 나이라 부모님도 조급해하시고 저 역시 주변 친구들이 다 시집을 간 통에 마음이 조급해졌어요. 딱히 비혼주의가 아니었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좋은 짝을 만나 결혼을 하고 싶었거든요. 그러던 찰나 운명인지 잘 아는 이웃 지인을 통해 남편을 만나게 되었는데 듣기로는 본인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하였고 남편의 어머님과 잘 아는 사이라며 절 소개해 주었죠. 처음 만났을 때 깔끔하고 젠틀한 느낌이 나는 남편에게 참 호감이 갔고 그렇게 저흰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사업을 한다곤 하지만 벌이가 넉넉하지 못한 남편이었기 때문에 저희 부모님께서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김서방이 네가 말한 대로 착하다고 하지만 그래도 남자가 어느 정도 능력은 갖춰야 하는 건데 아무리 사업을 한다곤 하나 딱히 얘기 들어보면 별로 벌이가 넉넉한 것 같지도 않고 너도 지금 이 자리까지 오느라 무진장 애썼는데 그래도 너보다 능력 있는 남편 만나서 더 잘 살길 바랐던 거지 아빠는. 아빠가 해준 게 없으니까 더 미안하기도 하고. 김서방 착하잖아. 내가 버는데 뭐. 남자가 돈만 많이 벌면 뭐해? 가정적이지도 못하고 밖으로만 싸돌아다니면 다 말짱 꽝이지. 그래도 가정적이고 나밖에 모르니까 전 이거 하나만 봐요. 돈이야 나도 있는데 뭐. 너무 걱정 마. 나 행복해. 네가 행복하다고 하면 괜찮은데 젊어서 네가 고생을 그렇게 했으니까 그래서 하는 말이다. 그래, 네가 좋다는데 뭐.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제 힘으로 모든 걸 잃었기 때문에 아빠는 저보다 더 능력 있는 남편을 만나서 이젠 좀 내려놓고 편하게 살길 바라셨어요. 하지만 제가 남편을 사랑한다고 하자 아빠는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두 팔 벌려 환영해 주셨어요. 내가 호강시켜줘야 하는데 번번이 가장 노릇도 잘 못하는 것 같아서 미안하네. 내가 꼭 성공해서 호강시켜줄게. 에이, 이제 막 시작한 스타트업인데 뭘. 노력하면 빛을 볼 거야. 내가 당신 긍정적인 거 보고 결혼한 것도 아닌데 뭐. 걱정 마. 그래도 비전 있는 회사니까 당신은 나만 믿고 따라오면 돼. 내가 당신 다 그만두고 편히 쉬게 해줄 테니까. 말이라도 고마워. 그래도 너무 무리하지 마. 난 지금처럼 당신이 변하지 않는다면 지금도 행복하니까. 내 맘 알지? 사실 늦은 나이에 결혼이기도 하고 제가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남편 될 사람은 마음이 따뜻하고 심성이 고운 남편을 맞이하고 싶었어요. 그 취지에 부합했던 것이 남편이었고 고민하지 않고 결혼을 진행한 것이었죠. 저희 부모님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갖춘 남편을 데려오길 내심 원하셨지만 제가 좋다고 하니 흔쾌히 남편을 좋은 마음으로 받아들여 주셨답니다. 전 어려서 여유 있게 자라지 못한 탓에 악착같이 공부만 했고 한의대를 졸업한 한의사였어요. 그리고 일찍이 일을 시작해 조금 유명해져 돈을 여유 있게 벌게 되었고 돈을 번 뒤에는 가장 먼저 아파트 하나와 상가 오피스텔 건물을 하나 매입했어요. 맨 땅에 헤딩하기 쉽지 않았을 텐데 우리 딸 너무 대견하다. 아빠가 해주지 못한 것을 혼자 해결하다니 멋있어. 아니야.
아빠가 나 강인하게 키워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다 아빠 덕이지. 고마워요. 나 이제 더 열심히 살 거야. 이젠 좀 내려놓고 네 인생을 살아. 좀 쉬엄쉬엄. 어려서부터 너무 일만 하고 공부만 했잖니. 아빠 소원이야. 장인어른, 저만 믿으세요. 제가 민주 정말 고생 안 되게 더 노력하고 열심히 앞으로 나아갈게요. 걱정 푹 놓으세요. 자네만 믿겠네. 자네도 고생 많이 했다고 들었는데 서로 도움이 되면서 위로하고 잘 살아가. 난 그거면 되니까. 아빤 제가 큰 성공을 하자 정말 기뻐하셨고, 오히려 제 남편에게 저를 잘 부탁한다며 덕담도 많이 해주셨어요. 그리고 전 아래층엔 제 한의원을 개원하였고, 위에 오피스텔은 젊은 사람들 세를 주었죠. 한의원 수입이 아니어도 임대인 월세만으로도 충분히 남편과 먹고 살 만한 수준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남편의 벌이가 많지 않았어도 딱히 불만이 있거나 하진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능력이 있는 저를 만난 남편을 아주 뿌듯해 하셨고, 저 역시도 시어머니가 많이 좋아해 주시니 내심 뿌듯하였어요. 아유, 우리 며느리가 건물주일 줄 누가 알았어? 우리 아들이 여복은 있다니까. 너도 우리 아들처럼 착한 아들 만난 게 다행이지? 요즘 능력이 있어도 죄다 밖으로만 도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니? 이래서 짝을 잘 만나야 해. 우리 아들 며느리는 찰떡궁합이야. 어머님이 그렇게 생각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어머님이 좋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명훈 씨랑 잘 살아볼게요. 걱정 놓으세요. 어쩜 넌 많이 배워서 그런지 말도 참 조리 있게 잘한다. 역시 이래서 배운 며느리를 들여야 한다는 말이 아주 딱 맞아. 그리고 늙어서 남편이랑 100년 해로하는 게 제일 복이야. 명훈이가 지금은 너보다 조금은 능력이 부족하지만 늙으면 아마 네 친구들이 너를 제일 부러워할걸? 명훈이가 너를 얼마나 떠받들고 살겠니? 안 봐도 훤하다 훤해. 저렇게 자상한데. 맞아요. 제가 명훈 씨 그거 하나만 보고 결혼했죠. 자상하고 따뜻한 거. 어머님이 그렇게 키워주셨잖아요. 감사해요. 시어머니 또한 저를 참 마음에 들어 하셨고, 순탄할 것 같았던 저의 결혼 생활이었지만, 애로사항이 발생했고, 그건 바로 그렇게 희망차게 잘 될 거라고 큰소리치던 남편 사업이 순식간에 엎어지고 말았어요. 동업자 친구가 사업에 발을 빼게 된 것인데, 말이 사업이 엎어진 것이지, 따지고 보면 남편은 순식간에 백수가 된 거예요. 딱히 사업을 할 때도 벌이가 넉넉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출근과 퇴근이 정확했기 때문에 그나마 규칙적인 삶을 살았었는데, 백수가 되니 그러지 않았습니다. 어려서부터 매우 바쁘고 치열하게 살아왔던 저였기 때문에 처음엔 그런 백수 남편에게 이질감이 들었지만 그래도 응원해 주었어요. 이 사업 엎어야겠는데. 그 친구가 꼭 있어야 하는 사업인데. 그 친구가 이제 와서 발을 뺀다네. 이제 어쩌지? 당신이 원래 하던 일 해야지 뭐. 그때까진 쉬면서 재충전하는 시간 좀 가져. 그래도 사업 구상하느라 머리도 아프고 많이 지쳐 있을 텐데. 나름 리프레시 한다고 생각하면 되지. 난 괜찮으니까 이 기회에 좀 쉬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 어때? 나야 뭐 그렇게 말해주면 너무 고맙지. 가장이 돼가지고 집에만 있으려니 미안하긴 한데 그래도 좀 쉬어야겠어. 남편에게 전 조금이라도 쉬는 시간을 가지라고 했고 그것이 길어졌어요. 그래도 벌이가 넉넉한 편이었기 때문에
생활은 괜찮았지만 남자가 너무 집에서 허송세월을 보내는 것 같아 전 제 건물 관리인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였죠. 건물 관리라도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게 남편한테도 더 좋을 것 같았고 저 역시도 굳이 관리자를 쓰지 않아도 되니까 일석이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사지가 멀쩡하면 무엇이든 해야 한다는 주의였기 때문에 취업을 하지 않는 남편에게 일감을 준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대로 집에 있는 것보다 자기 우리 건물 관리 맡아서 해볼래? 차라리 그게 나을 것 같은데. 자기도 너무 집에만 있으니까 좀 찌뿌둥하잖아. 마침 관리인 아저씨가 그만두셔서 자기가 대신 맡아서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 자기도 수익이 생길 겸. 아, 그럴까? 하긴, 나도 이제 나이가 있어서 원래 했던 일 찾는 것도 쉽지가 않더라고. 사업을 하자니 자금이 딸리고, 마침 고민하고 있었는데, 당신이 이런 제안 해주니까 너무 고맙다. 내가 부족하지만 건물 관리 한번 잘해볼게. 믿어줘. 내가 고맙지. 흔쾌히 허락해줘서. 혹시라도 당신이 기분 나빠하면 어쩌나 했는데 좋게 받아들여줘서 너무 고마워. 남편에게 맡긴 게 잘한 일이라고 생각한 만큼 남편은 건물 관리를 열심히 했어요. 너무 인정이 많은 탓에 가끔 세입자들의 사정을 많이 봐주는 게 탐탁지 않았지만 이것마저 마음이 따뜻해서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는 날도 덜어 있더랬죠. 저에게 없는 따뜻함이 남편에게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면서 한편으론 답답한 마음도 들긴 했답니다. 510호 또 월세 안 냈네? 자기 제대로 체크하고 있는 거 맞아? 지난달에도 그렇고 이번 달도 그렇고 이 사람은 보증금 깔 것도 없어. 내가 병원 신경 쓰느라 이런 거 하나하나 일일이 체크 못하니까 자기가 좀 체크 잘해야 할 것 같은데. 아, 대학원생인데 형편이 넉넉지 않나 봐. 힘들게 아르바이트해서 공부하는 것 같은데 월세 닥달하는 게 좀 그렇더라고. 주식하면 풀린다고 하니까 조금 기다려보자. 어차피 다른 사람들이 내는 돈도 있어서 딱히 마이너스는 아니잖아. 그래도 그건 아니지. 평균보다 비싼 오피스텔에 살면서 여유가 없다고 돈이 없다는 건 좀 그런데? 그럼 본인의 수준에 맞춰서 이사 가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 나는. 뭐 사정이 딱하지만 어쩌겠어. 한두 번 봐주기 시작하면 사정 없는 사람도 없을 거고. 내가 따끔히 얘기할게. 아무래도 자기는 마음이 너무 약해서 이런 거 말 잘 못하니까. 알겠지? 에이, 그럴 거 뭐 있어. 내가 관리인인데 그냥 내가 얘기할게. 자기 병원 일만 신경 쓰는 것도 바쁘잖아. 내가 다 알아서 할게. 일하는 부분에 있어서 마음 약한 남편이 답답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 그래도 제가 좋아하는 면이 인간적인 면이었기 때문에 역시 인간성 하나는 타고났구나 싶었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건물 관리를 맡겼으니 남편만 믿었습니다. 하지만 한참 뒤 오랜만에 통장 정리를 하러 은행에 들렀을 때 생각보다 금액이 많이 비어있는 사실을 알았고 남편에게 물으니 착한 남편은 답답하게도 세입자에게 돈을 꺼준 거예요. 없이 사는 게 안타까워서 꺼줬다고 하는 남편이 사실 어이가 없었어요. 오늘 통장 정리를 하러 갔는데 금액이 많이 비더라고. 혹시 자기 뭐 돈 쓸 데 있었어? 괜찮으니까 얘기해봐. 아, 그게 사실 그 세입자 부모님이 갑작스럽게 아프다고 하시는데 병원비가 없대잖아. 근데 그 말을 들으니까
불우이웃도 돕는다는데 내가 어떻게 모른 척 하겠어. 우리는 당장 여유가 있으니까 거기서 돈을 좀 빼서 꺼줬어. 말했어야 하는데 미안해. 아, 여보, 이건 아니지. 물론 각자의 사정이 있다는 거 충분히 알겠어. 그래도 이건 내 명의 통장이고 부부 사이에 네 돈 내 돈 하는 건 아니지만 자기가 정 필요했으면 나한테 먼저 얘기하고 상의했어야 하는 거 아닐까? 좀 당황스럽네. 미안해. 빨리 수술비 결제를 해야 한대서 금방 갚는다길래 얼른 채워 넣으려고 했지. 내가 생각이 짧았어. 미안. 지난번부터 그 세입자 좀 문제가 많은 것 같네. 월세부터 시작해서 내가 만나볼게. 자초지종 좀 들어봐야 할 것 같아. 에이, 너무 그러지 마. 그 사람 아니어도 우리 충분히 먹고 사는데 지장 없잖아. 자기가 마음 좀 넓게 가져주면 안 될까? 그건 아닌 것 같아. 자선 사업도 아니고. 그리고 젊고 건강하면 일을 해서 어떻게든 헤쳐나가야지. 난 좀 그렇네. 남편의 핑계에 황당하고 이유를 직접 들어야 할 것 같아서 제가 세입자를 만나보겠다고 했어요. 제가 세입자를 만나보겠다고 하자 남편은 본인 잘못이라며 저에게 그러지 말라고 애써 부탁을 하였죠. 그리고 다신 그러지 않겠다고 하며 본인이 꺼준 돈과 밀린 월세를 받아온다고 하면서 가난한 학생 상처를 주지 않았으면 하더라고요. 남편이 이렇게까지 마음을 쓰여 하니 저 역시도 남편을 한 번만 더 믿어보기로 했고 사실 이 문제가 아니더라도 병원 일로 바쁜 턱에 믿고 맡겨보기로 마음을 먹은 것이죠. 내가 많이 없이 살았어서 너무 감정이입했었나 봐. 아무래도 옛날 시절도 생각나고 마음이 안 좋아서 그랬지 뭐. 내가 알아듣게 잘 설명하고 돈 받아올 테니까 자긴 마음 쓰지 마. 괜히 나 때문에 번거롭게 해서 미안해. 자기 신경 쓰이게 하고. 또 그렇게 말하니까 뭐 알겠어 그럼. 자기가 좀 신경 써줘. 그리고 이런 부분 신경 쓰이지 않게 했으면 좋겠어. 부탁할게. 자기 마음 모르는 건 아닌데 아무래도 힘들 때마다 계속 사정 봐주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서.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지? 나 역시 없이 살았어서 그런지 매번 이렇게 그냥 다른 사람한테 부탁만 하면서 돈 해결하는 사람이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래. 당연히 알지. 자기가 맨손으로 여기까지 오기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그래서 나도 참 자기 보면서 늘 존경해. 아니야. 뭐 사람마다 사정은 다르니까. 그래도 매번 이러는 건 좀 아닌 것 같으니까 자기가 잘 좀 해결해줘. 믿을게. 그렇게 이 사건은 일단락 되는 듯 싶었는데 하지만 그 이후 남편이 조금씩 변해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다정한 남편이지만 점차 집에 들어오는 시간이 늦어졌고 누구와 그렇게 통화를 하는지 밤에 몰래 나가 통화를 하는 일도 다반사였어요. 그리고 일하느라 바쁜 제가 은행 일에 무지한 것을 알아서 그런지 그 통장뿐만 아니라 다른 통장에서도 돈이 조금씩 사라지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매번 물을 수도 없고 해서 돈이 빠져나간 날짜와 금액을 일일이 체크하게 되는 나날이었고 남편이 그저 저번처럼 숨기지 않고 이 돈을 어디다 썼는지 먼저 솔직하게 얘기해 주길 바랐죠. 이번에 적금 하나 들까 하는데 자기 수입으로 괜찮지? 아무래도 우리 2세도 만들어야 하니까 저금을 더 해야 할 것 같아. 그래 뭐 자기가 다 알아봤겠지. 알겠어. 그렇게 하자. 사실 일만 할 줄 알지. 이런 쪽엔 내가 워낙 무지하잖아. 그래도 당신이 알아서 척척 해주니까
너무 고맙네. 자기만 믿을게. 워낙 내가 병원 일도 바쁘고 하니까 잘 들어줘. 그럼 나한테 믿고 맡기기만 하면 내가 다 알아서 해주지. 자긴 나만 믿어. 내가 이런 거 하는 빠릿빠릿하니 기동차잖아. 그렇게 남편이 원하는 대로 해주었지만 조금 찝찝한 마음은 그대로였고 오히려 통장을 더 늘리자고 하면서 저에게 저금할 것을 더 요구했죠. 일단 살짝 의구심이 들었지만 믿어보기로 했는데 그러던 중 다정하던 시어머니와 남편이 점차 변하기 시작되었고 저한테 그렇게 잘하던 남편과 시어머니는 점차 저를 홀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홀대하는 모습이 마치 어느 정도 본인들이 내 돈을 빼돌렸다 싶을 때쯤인 것 같았고 그쯤엔 무려 통틀어 자그마치 6억이라는 돈이 제 통장에서 빠져나갔었거든요. 일일이 하나하나 남편이 빼돌린 돈을 계산해보니 저 정도 금액이더라고요. 사실 이해가 가지 않았지만 혹시라도 개인 사업을 하고 싶어서 그랬던 걸까 하며 생각도 해보았는데 사업에 미련이 있던 남편이어서 저에게 말은 못하고 사업을 준비하고 있던 걸까라는 마음도 있었죠. 그렇지만 변한 모습은 이해를 하려야 할 수 없었어요. 여자가 아무리 능력 있으면 뭐하냐? 그래서 서방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넌 아주 복받은 줄 알아라. 네가 그만큼 잘 되는 것도 우리 아들이 아내 손을 얼마나 살뜰히 보자 하니? 넌 내 아들한테 고마워해야 해. 솔직히 네가 인물은 없잖니. 우리 아들은 나가면 아주 다 장동건이니 뭐니 날린 거 너도 알지? 그나마 한쪽이 인물이 괜찮으니 너네 이세는 다행이다 싶어. 어머님,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이 인물이야 훌륭한 건 알지만 저도 어디 가도 미운 얼굴은 아니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갑자기 왜 인신공격을 하시는지 의문스럽네요. 제가 뭐 어머님 기분 언짢게 한 거 있어요? 있으면 말씀 좀 해보세요. 한두 개인 줄 아니? 내가 그동안 말은 안 했다만 너 은근히 우리 아들 기눌리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진작에 명의도 딱딱 바꿔놨어야지. 남자가 살아야 집안이 사는 법이야. 그러니까 허튼 생각 말고 이젠 내 아들 보자 하려고 노력이라도 해라. 갑작스럽게 시어머니는 건의적인 모습을 보이셨고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던 제 외모에 대한 인신공격을 일삼았어요. 너무 당황스러웠고 매일 좋은 시어머니 코스프레를 하시다 갑자기 태도를 돌변하니 답답할 지경이었지만 남편 또한 시어머니와 마찬가지로 사람이 이럴 수 있나 싶게 태도가 돌변하였기 때문에 저를 더 당황스럽게 하는 건 매한가지였어요. 어머님이 갑자기 나한테 뭐가 화나셨나? 말투며 행동이며 예전 같지 않은데 당신 뭐 아는 거라도 있어? 네가 돈 번다고 밖으로만 놔두니까 엄마도 당연히 화나지. 며느리면 며느리다운 행동을 했어야지. 맨날 일한다 어쩐다. 엄마가 널 예뻐하겠니? 예쁨도 자기 할 탓이래. 그러니까 네가 잘하려고 해봐. 엄마가 어디 그렇게 행동하나. 나 일하는 거 한두 번도 아니고 결혼 전에도 알고 있었잖아. 그리고 언제는 이렇게 나가서 일하는 거 보기 좋다고 하셨으면서 갑자기 왜 저러시는 거지? 아니 당신은 또 왜 그래? 말투도 차갑고 내가 어머님이랑 당신한테 뭐 잘못한 거야? 네가 나 무시했던 게 이제 폭발한 거지. 솔직히 내가 건물 관리자가 말이 되냐? 니네 병원 사람들이 날 뭐라고 생각하겠어? 내가 말은 안 했는데
차라리 병원 이사 자리 이런 거 줘야지. 내가 건물 관리하러 다니면서 니네 직원들 보기 얼마나 창피했는 줄 알아? 그냥 지금 이런 게 다 터진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생각하면 할수록 어이없고 열받으니까. 뭐? 당신 웃긴다. 고맙다며. 그리고 말이 나왔으니 하는 말인데, 그럼 지금까지 놀 생각이었다는 거야? 병원 이사가 왜 필요해? 개인 한의원에서. 진짜 웃긴다. 내가 알던 남편 맞나 싶어. 어머님이랑 당신이랑 뭐 잘못 먹었니? 그러지 않고서야. 그동안 너한테 기눌려 산 게 억울하니까 그렇지. 생각해보면 별로 나랑 다를 것도 없는 사람인데 내가 괜히 기눌려 썼어. 오히려 제가 본인 길을 꺾었다며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것들을 얘기하기 시작했고, 이제 와서 얘기를 들으니 뒤통수가 찌릿하면서 어찌해야 하나 싶으면서 별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는데, 남편과 그 일이 있고 나서 대면대면하고 지낼 때쯤 한의원에 별 이상한 환자가 방문했어요. 처음 보는 여자였고 만삭배를 하고 한의원의 중개사 아주머니가 들어와 원장을 꼭 만나보고 싶다며 데스크에 얘기했죠. 그날따라 환자가 없기도 해서 들여보내라고 직원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어머, 어떻게 오셨어요? 뭐 하실 말씀이나 따로 진료보실 내용이라도 있으신가요? 임산부에 걸맞은 한약도 있긴 해요. 저 모르세요? 저 510호 세입자예요. 오빠가 얼굴 싹 뜯어 고쳐줬는데 알아보지 못하시나 보다. 장윤수 여자친구예요. 오빠가 갖고 있는 이 집 내놨어요. 그러니까 얼른 몸만 나가주실래요? 저 오빠랑 새 출발하기로 했거든요. 우리 아이와 함께. 그나저나 한의원의 오빠는 안 보이네요. 진료 보느라 오늘 바쁘다더니. 같이 얘기하면 좋았을걸. 제가 성급하긴 했네요. 누구요? 장현수? 장현수 여자친구라고 했어요? 뭐 잘못 먹거나 지금 오해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장현수 맞아요? 놀랐어요? 우리 오빠 장현수요. 뭐 이해가진 않겠죠. 소송 걸려면 걸어요. 우리 돈 많은 오빠가 위자료 주면 되니까. 한의사 남편애라며 자신만만하게 중개사와 들이닥친 만상녀는 다름 아닌 제 건물 510호 세입자였고, 그동안 월세를 받지 않은 것도, 많은 돈을 꺼줬다고 한 것도 모두 이 여자에게 들어간 돈이었고, 심지어는 이 한의원도 본인 거라고 한의사 행세까지 해가면서 말이죠. 제가 갖고 있는 아파트의 팜플렛을 들고 와서 이 집 내놨으며 얼른 이 집에서 나가라고 하는 게 가소롭지 않았고, 그동안 남편이 저 몰래 빼돌린 돈을 여기다 쓰고 있었구나 싶은 게 웃음이 나면서 괘씸했어요. 난 그것도 모르고 혹시라도 개인 사업을 준비하는 중인가 하는 마음으로 이해해보려 했던 제 자신이 우습고 어리석었어요. 네 남자친구가 이름이 장현수라니? 장현수는 난데? 그리고 의사면허증도, 그리고 그 집도 다 내 거야. 몰랐니? 거짓말? 현수 오빠가 왜 본인 이름까지 속여가며 날 만났겠어? 내가 집 나가라고 하니까 갑자기 헷가닥 도셨어요? 무슨 본인이 장현수라는 거야? 우리 오빠 이름이 장현수인데 괜히 지금 억지로 지었자는 거지? 거짓말도 가지가지 해. 내 이름이 좀 남자 이름이지? 네가 오빠라고 부르는 그 가짜 한의사 남자친구의 본명은 김명훈이란다. 그리고 한의사가 아니라
내 건물 관리인이고 그것마저도 백수라서 내가 하나 지어준 자리야. 뭘 알고 대들어야지. 이게 어디서 까불어? 그럼 강남 집은요? 오빠가 본인 명의라고 나한테 서류까지 보여주면서 말했는데 당신 지금 거짓말하는 거지? 그래. 집 명의가 내 거라고. 내가 장현수라고. 말귀 못 알아듣니? 너 집도 건물도 병원도 다 없는 그지한테 속아서 임신까지 한 거야. 한의사 사무 될 줄 알고 신나 있었니? 그런데 어째? 다 내 건데. 네 발로 찾아와서 고맙다. 이제 시작해보자. 그럼 처음부터 모든 게 다 거짓말이라는 거야? 나 수술시켜주고 돈 주고 이런 돈들은 다 어디서 난 건데 그럼? 네 오빠 다 남의 돈으로 너 호강시켜줬나 보네. 아마 대가는 치러야 할 거야. 안 됐다 그 만삭의 몸으로. 애만 불쌍하지. 제 말을 들은 상간녀는 입이 떡 벌어지며 말을 잇지 못했고 그 모습이 어찌나 꿀같지 않던지 웃음이 나왔죠. 그리고 전 통장 체크를 시작한 날부터 남편이 빼돌린 돈의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소송을 걸었습니다. 이혼 소송과 위자료 청구 소송, 그리고 횡령죄로 고발하였는데 사실 남편이 계속해서 돈을 빼간 통장은 병원에서 쓰는 법인 명의의 통장이었고 그곳에서 매달 돈을 계속 몰래 뺏어 썼기에 횡령으로 고발했어요. 제 눈엔 끼리끼리 멍청해 보였지만 남편은 상간녀 탓을 하면서 아쉬워했고 오히려 제 돈을 더 빼돌릴 수 있었는데 저 멍청한 상간녀가 일을 망쳤다며 말이에요. 그리고 같은 건물에 있으면서 버젓이 외도를 저질렀다는 게 정말 용서가 되지 않았고 최고의 복수를 다짐했습니다. 알아서 기다리면 다 우리께 되는 건데 멍청해가지고 그걸 못 참고 한의원에 찾아가서 행패를 부려?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밖에 못 사는 거야. 다 넘어온 거였는데 왜 너 때문에 내가 고소를 당해야 하냐고. 이래서 여자 잘 골라야 한다니까. 오빠 말 다 했어? 나한테 이름도 속이고 직업도 속이고 집도 오빠 거라며. 나도 혼인빙자죄로 고소할 거야. 꼴값들 떠는 꼴이란. 금전적으로 여유 없는 당신을 선택한 건 나한테 최선을 다하고 무조건 다정했기 때문이야. 그런데 감히 당신이 내 뒤통수를 쳐? 절대 가만 안 둘 거야. 역시 없는 것들은 상종하면 안 된다니까 분수를 알아야지. 그리고 너 멍청한 건 답도 없다더니 어쩌니? 사기꾼의 애를 가져서. 하긴 너 같은 엄마 둔 애도 불쌍하다. 외도를 당당하게 여기는 너 말이야. 진작 빈티 줄줄끼리 만났어야 했는데 멀쩡한 사람 신세 망치고 니네가 무사할 줄 알아? 두고 봐. 어떻게 나오나. 아니 자기야, 내 말 좀 들어봐. 여자가 작정하고 꼬시는데 내가 그러면 어떡해. 자긴 남자가 아니라서 모르는 거야. 무슨 내가 먼저 꼬셔. 오빠가 먼저 관리비 면제해주고 찝쩍댔잖아. 이제 와서 발뺌을 하시겠다? 찝쩍 같은 소리 하네. 여보, 내 말 믿지? 내가 그동안 자기한테 하던 게 있는데 설마 나 내칠 거 아니잖아. 제발. 그래서 돈 빼돌리고 본색을 드러냈니? 네 인성 이미 들통났어. 니네 엄마도 마찬가지로. 두고 봐. 나 절대 용서 안 해. 전 상간녀에게도 소송을 걸었고 상간녀는 저에게 3천만 원을 배상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상간녀는 남편을 혼인빙자를 한 죄로 또 고소를 했는데
남편은 상간녀에게도 저에게도 고소를 당하고 진퇴양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본인 아들이 구속될 위기에 처하자 저에게 제발 합의해달라며 사정하는 시어머니였지만 막판에 저를 홀대한 모습이 생각나 용서를 해주지 않았어요. 어차피 용서를 해주면 반성은커녕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마음이었거든요. 그리고 분명 막판에 절 홀대했던 것이 남편이 저와 이혼을 하고 제 뒤통수를 칠 거라는 걸 분명히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본인은 절대 몰랐다고 하지만 갑자기 그렇게 변할 리가 없다고 생각했었고 제 돈만 생각했던 건 남편과 별다를 게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도 한때는 사랑했던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고소를 하니? 그리고 네 남편이 쓴 돈인데 뭘 그렇게까지 해? 내 뒤통수 치고 날 배신할 목적으로 돈을 빼돌린 건데 내가 어떻게 용서하죠? 집도 병원도 하물며 내 이름까지도 빌렸으면서 외도 저지른 게 당신 아들이에요. 그것도 내가 앉혀놓은 건물 관리자로 일하면서 내 건물 세입자랑 말이에요. 그 집에 들락날락거리면서 1층에서 진료하는 나를 보며 얼마나 우스웠을까? 절대 용서 안 해. 받은 대로 돌려줄 겁니다. 내가 그 여자애는 알아서 처리할 테니까 제발 다시 한 번만 생각해 주렴. 우리 아들은 너 없으면 지 앞가림도 못하는 애야. 그러게 진작 주책 파악했어야죠. 뿌린 대로 거둔 것이니 그리 알아요. 그리고 합의 얘기 꺼낼 거면 그럴 일 없으니까 찾아오지 마요. 그리고 분명히 당신도 알았겠죠. 당신 아들이 내 뒤통수를 칠 거라는 걸. 그럼에도 뻔뻔하게 몰랐던 신용. 대단하네요, 당신도. 난 몰랐다니까. 우리 아들도 분명 이유가 있었을 거다. 배신이라니, 뒤통수라니. 다 네가 정말 오해하는 거야. 몰랐으면 몰랐던 대로 벌 받으세요, 그냥. 뭘 말이 많아요. 그런 아들 낳은 것도 당신 죄려니 생각해요, 그럼. 절대 용서 못하니까. 전 이 말을 끝으로 전화번호도 바꾸고 시댁을 원천 차단했어요. 남편은 횡령죄와 혼인 빙자죄로 고소를 당했고 또한 변호사님이 상담해 주신 것 중에 명의도용에 관련해서도 고소를 할 수 있다기에 추가로 명의도용에 관한 것으로도 고소를 했습니다. 결국 남편은 징역형을 살게 되었고 상간녀는 이미 만삭의 몸이었기에 홀로 사기꾼의 아이를 낳아 키우게 되었어요. 시어머니는 끝까지 그 상간녀의 아이를 받아주지 않아 결국 상간녀 혼자 아이를 도맡아 키우게 되었답니다. 남의 것을 탐하고 도덕적이지 못한 인간의 최후라고 생각해요. 지금 생각해보면 애초에 내가 아닌 그 사람들이 진정한 짝꿍이었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비양심적인 것이 그렇게 똑같을 수 없으니까요. 아이는 죄가 없지만 부모를 잘못 만나게 되었으니 안타까웠어요. 당신이 도맡아 키우란 말이야. 당신 핏줄이잖아요. 내가 왜 사기꾼의 아이를 키워야 해? 내 인생 돌려줘. 난 그런 애 모른다. 어디 외도녀 몸에서 나온 아이를 나보고 키워달래? 내 아들 깜빵 간 것도 서러워 죽겠는데. 너만 아니었으면 우리 아들이 외도를 저질렀겠어? 이게 다 너 때문이라고. 하필이면 만나도 급 떨어진 애를 만나가지고. 그렇게 잘 나가는 한의원 부인 내버려두고 왜 저런 모질이를. 아유, 못 살아. 너 내 눈에 띄면 가만 안 둘 줄 알아. 알겠니? 당신이나 내 눈에 띄지 마. 아들 교육 그따위로 시켜서 뭘 말이 많아. 하여간 그 애미에 그 아들이라니까. 아우, 억울해. 법원 앞에서 상간녀와 시어머니는 머리만 안 잡았지 서로 멱살까지 잡아가며 다투었어요.
혼자 보기가 아까워서 동영상 촬영을 하고 싶었지만 참았답니다. 그로부터 전 이혼 후 당당히 새 삶을 살고 있어요. 돌이켜 생각해보니 이게 제 운명이려니 받아들이고 현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산답니다. 한번 남자한테 대어서 그런지 남자라면 신물이 나고요. 그냥 지금 제 일을 하면서 아픈 환자들 돌보는 게 제 낙이에요. 그리고 가까운 곳에 행복이 있다는 것도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고, 나름 현명하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뒤통수를 맞으니 제가 겪은 일이지만 아직도 참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언제나 간과하지 마세요. 작정하고 속이면 피해자는 생기게 마련이니까요. 그럼 이만 제 이야기를 마쳐보려 합니다. 일교차가 심한 요즘 감기 조심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10년 차에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된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끝도 없는 욕심에 이제 지쳤고 더 이상의 미래가 보이지 않아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는데요. 지금은 제가 한 결정이 옳았다는 걸 알 수 있을 만큼 현재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참고 살아왔던 건 하나뿐인 제 딸이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됐다는 아픔을 겪게 하고 싶지 않아 최대한 노력해 왔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겪게 된 일을 통해서 알게 된 건 제가 살아야 아이도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아 각자의 길을 선택하게 된 거였죠. 후회는 남편과 그리고 뒤에서 항상 저를 더욱더 힘들게 만들었던 시모가 땅을 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일만 아니었다면 아마 저는 지금도 억지로라도 참고 살았을 테지만 저희 엄마의 건강 문제에 대해 불만을 털어놓았던 남편과 시모의 행동에 화를 불러오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엄마가 앞을 보는데 안개가 낀 것처럼 흐려 보이는 증상이 나타난다고 하길래 처음에는 피곤해서 그런 줄 알고 충분한 휴식을 취해보기도 했었지만 좀처럼 회복이 되지 않아 안과에 들려 검사를 받으셨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엄마의 눈에 문제가 생겼다는 걸 알게 되었죠. 백내장이라는 질환을 겪게 되셨던 거고 이는 나이가 들면서 자연적으로 발생하지만 장기간 방치를 한다면 실명까지 이어진다고 증상이 있을 때 빠른 시일 내에 치료를 받는 걸 권장한다는 의사의 말에 저는 엄마가 서둘러 치료를 받으시길 권해드렸어요. 하지만 가격이 부담스러우셨는지 그 자리에서 바로 결정을 하지 못하시고 집으로 돌아오셨다는 말에 너무 마음이 아팠었죠. 백내장 수술의 경우 금액대가 크게 발생되진 않지만 보편적으로 백내장이 오면서 치료를 받게 되면 노안 수술과 그리고 괜찮았던 한쪽 눈까지 이어져 질환이 발생되기 때문에 양쪽 다 하는 걸 추천하고 있었어요. 보통은 단 초점 렌즈를 하지만 의사는 다초점 렌즈를 권하는 편이었었죠. 저는 어차피 해야 될 수술이라면 그래도 많은 돈이 들더라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 큰 돈을 지불한다 해도 눈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엄마가 하루라도 빨리 수술을 받으시길 바라고 있었죠. 하지만 엄마가 계속해서 갈등을 하셔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직접 친정에 가봐야 할 것 같아 짐을 챙기게 되었어요. 그리고 엄마와 통화를 한 이후 짐을 챙기고 있는 저를 묵묵히 지켜보던 남편은 제 앞으로 다가와 말을 붙였어요. 그래서 지금 그 먼 곳을 가겠다는 거야? 언제 올 건데? 장모님 댁에 가면 최소 며칠인데 이번에 수술까지 하시게 되면 최소 한 달은 있을 거 아니야? 얼마나 있던 그게 그렇게 중요해? 그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당신은 신경 쓰지 마. 언제부터 우리 집안일에 그렇게 신경을 썼다고 그래?
내일 아침 일찍 출발할 거니까 그런 줄 알아. 그리고 지방에서 치료받는 것보다 서울로 올라와서 치료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 모시고 올 거니까 당신은 작은 방 청소 좀 해줘. 뭐라고? 장모님을 모셔온다고? 나랑 상의 한마디 없이 왜 그런 걸 당신 혼자 결정하는 건데? 절대 안 되니까 모셔와도 숙박시설을 알아보는지 해. 당신 말 진짜 웃기게 한다. 저번에 기억 안 나? 어머님 비 오는 날 계단에서 미끄러지셔서 발목 골절상 입으셨을 때 이 집에서 얼마나 계셨지? 병원에서는 다 나아서 괜찮아졌다고 했는데도 몸이 여기저기 불편하시다고 6개월을 계시지 않았어? 그것도 좋게 나가셨던 것도 아니잖아. 생활비 올려주지 않는다면 돌아가지 않는다고 난리치셔서 형편없는데도 어머님 생활비 올려드리고 댁으로 돌려보냈었잖아. 그걸 벌써 까먹은 거야? 그때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 그게 언제적 일인데? 왜 그 일을 꺼내는 건데? 그래서 당신도 장모님 데려오겠다는 거야? 나는 불편한 거 싫으니까 무조건 숙박시설에서 생활하시라고 해. 그냥 당신이 당분간 어머님 댁에서 지내. 매일 나한테 전화하셔서 하시는 얘기가 뭐야? 혼자 지내시는 거 너무 외롭다고 합쳤으면 좋겠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시잖아. 그러니까 불편한 게 싫으면 어머님 댁에서 지내면 될 거 아냐. 그리고 당신이 하나 잊고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집 우리 아빠가 세상 떠나시기 전에 장만해 준 거 알고 있지? 내 명의로 된 집인데 왜 당신이 이래라 저래라야. 내 의견 충분히 전달했으니까 알아서 결정해. 꼴랑 집 하나 있는 거 가지고 엄청 생색내네. 나머지는 내가 벌어오는 돈으로 생활하고 있는 거잖아. 밖에서 일할 능력도 안 되면서 어디서 큰 소리야? 밖에서 일 안 해도 집에서도 충분히 벌고 있거든. 아이 돌보면서 돈 버는 게 쉬운 줄 알아? 육아에는 조금도 도와주지 않으면서 나한테 큰 소리 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하여튼 나는 장모님이 우리 집에서 생활하는 거 정말 싫으니까 절대 모셔오지 마. 알겠어? 집에만 오시면 잔소리가 얼마나 심한데 스트레스 받는다고. 남편은 저희 엄마를 모셔오겠다는 말에 얼굴까지 사색이 돼선 기겁을 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있는데 너무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시모가 예전에 다쳤을 때는 제가 온갖 수발 다 들어주면서 아이까지 돌보고 자택근무를 하던 저는 밀린 업무를 새벽 시간대 몰아서 했었는데 그런 고마움을 전혀 알지 못하고 당연하게 생각하는 남편이 너무 싫게 다가왔어요. 그렇게 남편과 목소리 높여 안 좋은 말을 주고받았고 저는 아이를 데리고 남해로 향했어요. 아빠가 세상을 떠나시면서 혼자가 되셔서 저희 집 근처에 거처를 마련해 같은 동네에 사는 걸 원했었지만 한평생을 남해에서 아빠와 함께 지내셨던 곳이라서 그런지 떠나고 싶어 하지 않으셨습니다. 엄마의 의견도 존중해 드려야 하기 때문에 저는 지켜볼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엄마의 몸이 많이 약해졌다는 걸 알게 되면서부터 더 이상 이렇게 사는 건 아닌 것 같아 엄마를 뵈러 남해로 내려가면서도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죠. 그렇게 엄마를 모시고 다시 서울로 올라와 제일 큰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실 수 있게 입원 절차를 밟았어요. 엄마는 계속해서 괜찮다고 하셨지만 자식된 도리로 당연한 거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엄마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결국 제가 원하는 대로 수술을 받으셨고 한동안 경과를 보기 위해 병원에 며칠 더 입원을 하게 되셨죠. 그리고 수술비는 남편의 카드로 1,000만 원을 긁었습니다. 엄마는 치료비가 왜 이렇게 많이 나왔냐고 놀라셨지만
저는 조금도 아깝거나 부담스러워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잠시 뒤 남편한테 전화가 왔어요. 당신, 지금 이게 뭐야? 병원비가 어떻게 1,000만 원이나 나와? 아니, 눈 두 쪽 치료받는 건데, 어떻게 중고차 한 대 값이 나오냐고? 당장 취소 못해? 우리 엄마 치료비로 1,000만 원 나온 게 지금 아깝다고 생각하는 거야? 어머님 발목 골절되셨을 때 나도 꽤 돈 많이 나갔었어. 그리고 내 카드로는 한계가 있어서 일단 당신 카드로 긁은 건데 그게 뭐가 문제야? 내가 돈을 떼먹는다고 한 것도 아닌데 상당히 예민하게 반응한다? 당신 백수였을 때 나 혼자 일해서 생활비하고 어머님 용돈 챙겨드리는 것만도 벌써 합이 1,000만 원이 훌쩍 넘어가. 지금은 당신이 나한테 소리칠 상황이 아니라는 거야. 쓸데없는 말 할 거면 일단 끊을게. 너, 지금 집안의 가장인 내 아들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냐? 그리고 내가 얼마나 뺏어 먹었다는 거야? 내가 며느리한테 그런 것도 요구 못해? 그이 옆에 계셨어요? 그럼 다 들으셨겠네요. 어머님, 말씀 한번 잘하셨네요. 제가 며느리로서 지금까지 불만을 가진 적이 있었나요? 웬만하면 얼굴 붉히고 싸우는 걸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억지를 부리셔도 참고 넘어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만큼 저를 부려먹으셨으면 이 정도는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마디 상의도 없이 1,000만 원을 긁는 게 어디 있니? 이건 그냥 넘어갈 수 없다. 한 번에 달라고는 안 할 테니까 다달이 할부로 해줄 테니 이자까지 쳐서 매달 내 아들 통장에 다시 꽂아 넣거라. 뭐라고? 3%. 그 정도 이자면 될 거 같니? 예, 내 말 들었지? 1,000만 원 빌려줬으니 매달 3% 이자까지 쳐서 갚으란다. 은행 이자보다 싸게 친 거 같은데 내 아들이 이렇게 마음이 여리고 생각이 깊다. 나 같았으면 이자 10%는 떼어 갔을 거다. 다음 달부터 무조건 내 아들 돈 갚아라.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한마디 더 하려는데 시모는 할 말이 끝나셨는지 제 입장은 들어볼 생각도 안 하시고 바로 전화를 끊어 버리셨어요. 너무 어이가 없고 화가 났지만 엄마 옆에서 표정 관리 안 되는 모습 보여주고 싶지 않아 최대한 참고 억눌렀어요. 그 사람들은 저를 가족이라고 단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거였죠. 남보다 더한 사람들 같아 더는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번 일로 인해 너무 큰 실망을 하게 된 터라 이혼을 하겠다는 마음이 확고하게 결정을 할 수 있게 되었고 며칠 뒤 퇴원을 하시게 될 엄마가 편하게 쉬실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할 것 같아 다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현관문을 열자마자 제 눈에 들어온 건 충격적이게도 시모와 남편이었습니다. 그리고 거실에 신문지를 깔고 중국 음식을 시켜 먹고 있었어요. 회사에 출근할 시간인 남편이 거실에서 짜장면을 먹고 있길래 뭐 하는 거냐고 물어보자 시모가 제 말을 끊으시면서 작은 방 문을 여셨어요. 내가 오늘부터 이 집에서 같이 살기로 했다. 혼자 사는 것도 외로운데 내 아들이 사돈이랑 함께 지내는 게 너무 불편하잖아. 그래서 나한테 도움을 요청했는데 그냥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어서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냥 들어와 살기로 했다. 함께 지내는 게 좋은 점도 많으니까 너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렴. 어머님, 정말 너무하시네요. 저희 엄마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아시면서 이런 식으로 행동하세요? 그리고 당신은 내가 했던 말 잊어버린 거야?
잊어버렸으면 이렇게까지 했겠소? 장모님이랑 같은 집에 사는 거 싫다니까. 내가 대를 사이야? 왜 내가 퇴근하고 황금 같은 시간을 장모님 얼굴 보면서 스트레스 받아야 하는 건데. 무조건 당신 말을 들을 필요도 없는 거고. 나는 불편한 거 딱 질색이니까 장모님 그냥 숙박시설에 모셔. 그게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 다들 내 집에서 당장 나가세요. 그리고 더 이상 당신이랑 함께 할 수 없을 것 같아. 그동안 정말 많이 참아왔었는데 방금 한 말은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어떻게 우리 엄마를 그런 곳에 모시라는 말을 할 수가 있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당신이랑 내가 앞으로 어떻게 서로 얼굴을 보면서 살아갈 수 있겠어? 10년의 결혼 생활 동안 나는 항상 희생만 하고 살아왔었는데 조금의 배려도 해주지 않으려는 당신한테 내가 뭘 더 기대하겠어? 그만 내 집에서 나가줘. 뭔가 착각하는 것 같은데. 네가 내 아들 돈 1,000만 원 카드로 긁었잖아. 그것부터가 문제인 건데 왜 우리가 죄를 지은 사람처럼 취급받아야 하는 거니? 그 돈 전부 다 줄 때까지 이 집에서 나갈 생각도 전혀 없지만 결정적으로 내가 이 집에 들어온 이유는 네가 내 아들 머리 위에 군림하려는 그 행동이 더는 보고 싶지 않아서 들어왔다. 꼴에 집 하나 있다고 네가 지금 내 아들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거니? 어디서 지금 집안의 가장한테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거야? 시모와 남편의 어이없는 행동에 할 말을 잃어버린 저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대화 자체가 통하지 않아 그 사람들을 붙잡고 있어봐야 시간만 뺏길 것 같아 집에서 뛰쳐 나왔습니다. 남편과 결혼하고 처음 몇 년간은 제가 사랑받고 있다는 걸 느끼면서 살아왔었어요. 서로 부족한 게 정말 많았지만 열심히 살다 보면 더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남편을 의지하면서 살아왔어요. 그런데 아빠가 건강 악화로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엄마랑 상의 후 제 명의로 집을 장만해 주시면서 남편과의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했죠. 아빠가 저에게 주신 마지막 선물이었는데 남편은 집 명의가 저로 되어 있다는 걸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어요. 집안의 가장이 어디 가서 말도 못한다며 남들은 남편 명의로 집이 되어 있는데 자기는 아내 명의로 되어 있어서 아내한테 잡혀 사는 줄 알고 있다고 집 명의를 바꿔줬으면 좋겠다는 말을 몇 번이나 꺼냈었죠. 저는 최대한 좋게 풀어가려 했지만 집 문제로 시모가 저희 관계에 끼어들게 되면서 오히려 불을 지피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된 거였고 남편과는 걷잡을 수 없이 안 좋은 관계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남편과 함께했던 좋은 기억들과 행복한 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천천히 바로 잡아 나가려 했어요. 하지만 제가 생각했던 거와 다르게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었고 남편과 시모에게 받았던 상처들로 인해 저 또한 점점 마음의 문이 닫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날까지 오게 되었던 거죠. 남편은 어떻게 하면 제가 상처를 받을지 그런 걸 고민하는 사람처럼 거침없이 막말을 뱉어대는 모습에 더는 함께할 수 없을 것 같아 이혼을 하기로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다시 병원으로 돌아온 저는 엄마를 모시고 남해로 내려왔어요. 남해에 있는 병원에서도 충분히 통원 치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엄마를 남해로 모실 수밖에 없었죠. 남편과 안 좋은 상황들이 계속해서 지속이 될 텐데 그런 모습을 엄마한테 보여드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정말 다행이었던 건 수술이 성공적이라 후유증이 없어서 일상생활하는데 무리만 안 한다면 문제가 되진 않았었죠.
그렇게 다시 서울로 돌아온 저는 심호흡을 크게 한번 내쉰 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이었기 때문에 남편은 회사에 출근을 했는지 집에 없었는데 제가 들어오는 소리를 들으셨는지 심호가 안방에서 걸어 나오셨어요. 이제 오니? 왔으면 빨리 아침 차려야지. 왜 우두커니 서 있는 거니? 어제부터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해서 지금 손발이 다 떨린다. 오래간만에 실력 좀 발휘해봐라. 아직 안 나가셨네요? 저희 엄마 집으로 돌아가셨으니까 어머님도 이제 들어가세요. 제가 할 일이 많아서요. 어머님 챙겨드릴 만큼 여유는 없네요. 그래서 지금 아침을 차려주지 않겠다는 거야? 너는 어떻게 된 게 며느리가 돼가지고 시애미한테 밥 한 끼를 안 차려주니? 이래서 집안에 며느리가 잘 들어와야 한다는 거야. 아침부터 얼굴 붉히고 싶지 않으니까 간단하게라도 밥상 좀 내와 봐라. 그리고 오늘 달이 바뀌었으니까 내 아들한테 빌린 돈 서둘러 갚아라. 이제까지 쳐서 갚아야 되는 거 알지? 그리고 내 말이 끝나기도 전에 네가 튀어나가서 끝까지 말을 안 했었는데 앞으로 쭉 같이 살기로 했으니까 너도 서운한 거 있으면 이제 그만 풀고 다시 좋게 지내보도록 하자. 내가 살던 집은 지금 부동산에 내놓은 상태라 오늘 한두 명 정도 집을 보러 온다더라고. 최대한 빨리 처리해달라고 했거든. 그래서 집안에 물건들 좀 정리해서 가지고 올 거 빼고 다 처분해야 되니까 나랑 같이 좀 가야 될 것 같다. 끝까지 막무가내로 밀어붙이시네요. 왜 제 의견은 조금도 들어주려 하지 않으시는 거죠? 제가 언제 같이 살고 싶다는 말을 꺼낸 적이 있었나요? 환자인 저희 엄마도 집에 들어오지 못했는데 어머님이 왜 저희 집에 들어오셔야 되는 건데요? 뭔가 단단히 착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제 허락 없이는 그 누구도 이 집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당장 지금 나가주세요. 저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그냥 사시던 집에서 조용히 지내세요. 어쩜 그이랑 어머님 성격이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어요. 괜히 험한 꼴 보고 싶지 않으면 여기에서 멈추시고 이제 그만 나가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참을 만큼 참았거든요. 시모는 제가 예상했던 대로 달려들었지만 두 눈 뜨고 당할 제가 아니라서 머리채를 잡으시려는 시모의 양팔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버렸죠. 힘에 밀린 시모는 순간적으로 당황하셨는지 저를 노려만 보시고 더 이상 달려들지 않았습니다. 기세가 꺾이셨는지 아무 말도 못하고 계시길래 저는 작은 방으로 들어가 시모의 짐을 밖으로 빼내려는 순간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경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아침에 분명 출근했다고 생각했던 남편이 이불을 덮고 고개만 내민 채 저를 당황한 눈빛으로 바라보고만 있었어요. 제가 아침 일찍 들어올 거라 생각을 못했는지 상당히 놀란 눈치였죠. 그런데 제 시선이 아래로 향하는 순간 저도 모르게 비명을 지르고 말았습니다. 남편의 발이 2개가 아닌 4개였어요. 떨리는 손으로 이불을 젖히자마자 맨몸인 남편과 얼굴을 파묻고 옆에 찰싹 붙어서 실오라기 하나 없는 상태로 이불 속에 숨어있던 여자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어 저에게 죄송하다며 어색한 미소를 띠고 있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 여자는 누구길래 내 집에서 둘이 왜 맨몸으로 숨어 있는 건데? 내가 오늘 집에 안 들어올 줄 알고 이런 일을 저지른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엄마가 당신이랑 한 침대에서 지낸 지 얼마나 됐냐고 물어보길래 기억도 안 난다고 하니까 갑자기 어디에다가 전화를 하더라고. 어제 엄마랑 술 한 잔 걸친 상태였거든. 그런데 엄마가 전화를 끊자마자 잠시 뒤 누군가 문을 두드리길래 인터폰을 확인해 보니까 한 여자가 서 있더라고. 엄마가 부른 거라고 하길래 일단 집에 들어오게 했는데 같이 술 한 잔 걸치면서 대화하다 보니 이렇게 돼버렸네. 나 원래 이런 사람 아닌 거 알지? 내가 오죽했으면 그랬겠어. 나도 남자라고. 여자가 옆에 붙는데 어떻게 거부할 수 있겠어. 내가 미안해. 이건 정말 술김에 한 실수인 거 당신도 잘 알잖아. 네가 왜 미안해하냐? 이런 상황까지 오게 만든 건 전부 다 며느리 너 때문에 벌어진 거잖아. 어떻게 부부가 한 침대에서 같이 지내지 않고 각방을 쓸 수가 있니? 그러니 몸도 멀어지고 마음도 멀어지게 되는 거지. 내 아들만 손해를 보는 거잖아. 이런 삶을 살고 싶었겠어? 혼자서 얼마나 외로웠을지 생각하니까 엄마인 내 마음이 너무나 아프더라. 그래서 내가 기분 좀 풀라고 여자 좀 부른 게 잘못된 거니? 며느리 역할 잘하고 아내 역할 잘하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라고. 저 사람이 이쁜 짓을 해야 각방을 쓰지 않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어머님이 이런 일을 저지르실 수가 있으세요? 지금 상당히 문제가 커지고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내 아들이랑 이혼이라도 하게? 이건 바람이 아니잖아. 내 아들은 엄연히 대가를 지불한 거라고. 오늘 일은 그냥 조용히 넘어가도록 하자. 조용히 넘어가라고요? 이 집이 어떤 집인지 모르세요? 저희 아빠가 세상 떠나시기 전에 저한테 주신 마지막 선물이었다고요. 그런데 이 공간에서 다른 여자랑 한 입을 덮고 있다는 게 아무렇지도 않겠어요? 어떻게 이걸 바람이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마음을 주지 않았으니까 바람이 아닌 거예요? 여보, 내가 미안하다고 했잖아. 그쪽도 더 험한 꼴 보기 전에 서둘러 옷 챙겨 입고 나가보세요. 당신, 나랑 오늘 진지하게 대화 좀 하자. 가긴 어딜 가. 눈앞에서 외도 현장을 목격했는데 그냥 가려고? 모든 걸 증거물로 남겨놔야 나중에 법정에서 내가 유리해지지 않겠어? 나는 당신이랑 더 이상 할 말 없고 오늘 이혼할 생각으로 온 거니까 이대로 곧장 법원에 가면 될 것 같네. 당신 같은 사람한테 내 딸을 맡길 수 없으니 키우겠다는 생각은 꿈도 꾸지 마. 그리고 이거 너한테 빌린 1,000만 원이야. 더러워서 이자까지 전부 다 쳐서 줬으니까 너는 나한테 이혼 위자료랑 바람 피우고 정신적 충격으로 준 부분에 대해 법적인 보상을 해줘야 할 거야. 내가 그동안 인간 같지도 않은 놈들이랑 함께 살아왔었다는 게 너무 끔찍하다. 그쪽도 유부남인 거 알면서도 들어왔으니까 법적인 소송은 면하지 못할 거니 그런 줄 아세요. 즐길 거 다 즐겼으면 그만한 대가는 치러야지. 지금 내 앞에서 무릎 꿇어봤자 소용없다니까. 저기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오죽했으면 이런 일을 하겠어요. 저도 자식이 있는 엄마라고요. 돈이 필요해서 유부남인 거 알고도 그런 거니 한 번만 봐주세요. 그 대신 제가 어제 있었던 일 중에 중요한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저분들이 어제 술 먹으면서 한 말들이었는데요. 상간녀는 전날에 있었던 일에 대해 전부 다 설명해 줬어요. 남편과 시무는 절대 입 밖으로 꺼내지 말라면서 상간녀의 입을 틀어 막으려 하길래
저는 상간녀를 데리고 안방으로 들어와 문을 잠궈 버렸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에 녹음기를 켠 뒤 상간녀의 말을 듣는 순간 왜 시모가 저희 집에 들어와서 살려고 하는지 알게 되었고 남편이 또 어떤 행동을 저질렀는지 모두 다 듣게 되었죠. 시모는 전에 살던 집에 보증금을 전부 빼서 남편을 꼬셔 금 투자를 같이 하자고 끌어들였고 투자 금액의 10배를 돌려준다는 말에 혹해서 남편은 자기가 끌어들일 수 있는 대출을 모두 동원해 시모와 함께 금 투자를 하게 되었죠. 그런데 그게 사기였다는 게 밝혀지게 되면서 뉴스까지 터지게 되자 시모와 남편은 땅을 치며 후회를 하고 있었지만 이미 저질러버린 일이라 사기를 친 범인을 잡기 전까지는 막대한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을 상황이 되어버려 오갈 데 없는 시모는 저희 집에 머무르게 되었던 거고 남편은 저에게 그동안 가지고 있던 통장의 돈과 대출에 대해 숨기고 있던 거였죠. 상간녀에게 이 사실을 듣게 된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그리고 뉴스를 찾아보니 정말 금투자로 사람들을 끌어모아 사기를 쳐서 피해본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수법에 혹해서는 시모와 남편이 사기를 당했다는 말에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런데 상간녀의 말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위기에 처한 남편이 위장 사고로 저를 세상 떠나게 만들려고 계획까지 했었다면서 이 일이 끝나면 자기랑 같이 사는 건 어떻겠냐는 소름 돋는 말까지 꺼냈던 거였어요. 상간녀는 당장 돈이 없고 술도 마신 상태라 그냥 한 귀로 흘려 들었었는데 아침에도 전날에 했던 얘기를 꺼냈다며 자기가 증인까지 서줄 수 있다고 전날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 무릎 꿇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고 있었습니다. 온몸이 떨릴 정도로 너무 놀란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그리고 남편과 시모가 어떤 사람인지 전부 경찰들에게 알려주었죠. 그렇게 조사를 받긴 했지만 남편은 말뿐이었을 뿐 어떠한 계획도 한 적이 없었다며 한순간에 많은 돈을 잃어버려 앞으로 살 날이 막막해 아무 말이나 튀어나왔다고 설명을 했지만 저는 단 하루라도 그 사람들과 엮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남편과 시모를 한데 엮어 싹 알거지로 쫓아내었고 제가 살던 집은 처분하고 딸과 함께 남해로 내려와 엄마랑 같이 살게 되었어요. 남편과 시모는 오갈 데가 없다면서 절대 이혼만큼은 안 된다고 끝까지 버텼지만 저를 위협했던 발언들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아이까지 위험에 처해질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는 판단에 저는 친권 포기 각서까지 받아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혼 절차 밟은 지 한 달이 지나간 상황입니다. 막대한 빚과 알거지가 된 남편과 시모에게 아직까지 위자료 한 푼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돈이 없으니 배째라는 시기이긴 한데 저는 그 사람들이 저희 가족에게 해코지를 할까봐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돈은 둘째치고 두 번 다시 저희 앞에 나타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남편이 저를 노렸다는 충격에 지금도 잠 한숨 제대로 잘 수 없을 만큼 불안한 상황입니다. 숙려 기간이 아직까지 2달이나 남았지만 그 전에 찾아와 다시 합치자고 난리칠까봐 걱정이에요. 한 번 사는 인생, 이제는 제발 편히 좀 살아가고 싶어요. 제 사연 들어주신 여러분들의 가정은 언제나 행복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들, 딸 둘을 키우고 있는 나이 50의 가장입니다.
올해도 몇 달 남지 않았고 최근까지 정신없이 마무리 작업을 끝내고 지금은 어느 정도 여유를 찾게 돼서 차 한잔 할 수 있는 시간은 만들 수 있게 되었네요. 제가 여기에 글을 쓰게 된 이유는 오래간만에 반가운 사람이 찾아왔고 여러 가지 대화를 주고받으며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항상 만날 때마다 저에게 감사함을 표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는 제가 감사하게 생각하며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네요. 어쩌면 스쳐 지나갔을 인연일지 모르지만 그때를 지나치지 않았기에 지금의 제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으로부터 8년 전 살이 찢겨 나갈 정도로 칼바람이 불던 늦은 새벽의 겨울날 사업으로 망한 빚을 최대한 빨리 갚기 위해 잠잘 시간 쪼개가며 대리운전 뛰고 서둘러 집으로 들어가던 도중 어디선가 아이의 울음소리가 제 귀에 들리기 시작했어요. 당연히 부모가 곁에 있을 거라 생각하며 제 갈 길을 가려고 했었죠. 저를 애타게 기다리다가 지쳐 잠이 들었을 가족의 얼굴을 보려고 서둘러 가려 했는데 아이의 울음이 멈추지 않길래 집으로 향하던 걸음을 멈추게 되었고 고개를 돌려 울음소리가 들리는 방향으로 저도 모르게 이끌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천천히 상황을 살피던 순간 경악을 하게 되었고 공원 하단 뒤에 몸을 숨긴 채 쓰러져 있는 처자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급한 마음에 일단 흔들어 깨웠지만 정신을 잃은 듯 미동조차 없었고 입술은 파랗게 변해 있는 상태였어요. 그리고 그녀의 품속에 이제 막 태어난 아이가 엄마 품속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날이 제일 추운 날씨였는데 그녀는 제대로 걸친 옷도 없었고 신발도 신지 않은 상태였어요. 일단 급하게 구조대에 신고를 한 뒤에 제가 입고 있던 옷과 신발을 벗어 그녀에게 덮어주었고 울고 있는 아이를 제 품에 안은 뒤 구조대의 지시대로 몸을 녹일 수 있는 건물 안으로 그녀를 업고 편의점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온장고에 있던 따뜻한 음료를 전부 다 꺼내어 제 옷을 걸치고 있던 주머니에 몇 개 넣은 뒤 놀란 편의점 직원은 담요를 가져오길래 그 안에 따뜻한 음료를 한데 모아 그녀의 몸에 밀착시켜 최대한 열을 올리기 위해 노력했어요. 얼마나 오랫동안 그곳에 몸을 숨기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시루라기만 걸친 여자는 동사 직전까지 온 것 같았죠. 그리고 잠시 뒤 구조대의 도움으로 응급실로 향하게 되었고 목적지의 병원을 확인한 뒤에 온장고에 꺼내었던 음료값을 계산한 뒤에 급히 병원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도 걱정이었지만 아이 또한 상태가 안 좋았기 때문에 가족이 올 때까지 자리를 지켜줘야만 할 것 같았어요. 그렇게 병원에 도착한 다음 그녀와 아이가 보살핌을 받고 있던 병실에 들어가 가족이 올 때까지 옆자리를 살펴주었습니다. 그런데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물건들이 하나도 없었는지 그녀가 정신을 차릴 때까지 기다려야만 했어요. 그래야 보호자와도 연락이 닿을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을 담당 간호사에게 전해 들었어요. 어쩔 수 없이 자고 있을 아내에게 현재의 상황과 병원을 알린 뒤 그녀가 정신을 차릴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어요. 무슨 이유 때문인지 알 수 없었지만 가정에 문제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몇 시간 뒤에 쓰러졌던 여자는 정신을 차렸고 힘겹게 눈을 뜨더니 잠시 주위를 살피다가 품에 아이가 없다는 걸 느끼게 되었는지 주변을 둘러보면서 아이를 찾기 시작했어요. 저는 침착하게 좀 전의 상황을 설명해 나가며 아이는 따로 보살핌을 받고 있다고 그녀를 진정시켜 주었습니다. 그제서야 자신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알게 된 것 같아 보였죠. 저는 간호사를 찾아가 환자가 깨어나서 아이를 찾는다고 얘기해 주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노인이랑 한 남자가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한 채 걸어오고 있었고 병실의 환자 이름을 한번 확인한 뒤에 문을 박차며 들어갔어요. 네가 여기로 피신한다고 해서 내가 모를 거라 생각한 거야? 내 주변에 얼마나 많은 눈과 귀가 있는지 알아? 아이는 어쨌어? 빨리 얘기 안 해? 우리 아이 어떻게 됐냐고? 당신이 입 다물고 있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있을 것 같아? 여기 담당 간호사 어디 있어? 저기요, 누구신데 병실에서 소란을 피우시는 거죠? 제가 새벽에 쓰러져 있는 이 여성분을 어제 병원으로 데리고 왔는데요. 그래서 어쩌라는 거야? 내가 도움을 달라고 부탁했어? 왜 시키지도 않은 짓을 하는 건데? 아, 그쪽이 내 마누라 구해줬으니까 금전적으로 보상이라도 해달라는 거야? 그래서 돌아가지 않고 옆에 붙어 있었구먼. 하여간 못 사는 것들이 돈 냄새는 기가 막히게 맡는다니까. 그런데 이거 어쩌지? 나는 그쪽한테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지금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면서 함부로 사람 구해주다가 인생 종치는 수가 있어. 괜히 피해보고 싶지 않으면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네가 아무리 뛰어봤자 내 손바닥 아니야. 경찰에 실종 신고하니까 구조대에 보고를 받았는지 우리가 얘기했던 인상착의랑 같은 사람이 병원에 입원했다는 연락을 받았거든. 내 손녀 어디 있어? 빨리 얘기하지 못해? 그녀는 분노하는 눈빛을 보이며 남편이라는 남자와 노인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담당 간호사가 아기를 안고 들어오는 모습을 모두가 보게 되었고 그녀가 간호사에게 자기 품으로 아이를 달라고 재촉하는 순간 노인이 아기를 품에 안았습니다. 그녀는 울부짖기 시작했고 남편과 노인은 신경도 쓰지 않은 채 뒤돌아 밖으로 나가려 하길래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저는 병실 문을 닫고 그 사람들을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막아섰습니다. 남편분은 어이가 없다는 듯 저를 노려보면서 옆으로 밀쳤지만 절대 비키지 않았어요. 아이는 엄마 품에 있어야 한다고 돌려달라고 얘기하자 남자와 노인은 어이가 없다는 듯 혀를 차며 저에게 막말을 퍼붓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녀는 저에게 도와달라고 눈물을 흘리며 도움을 요청했어요. 남자는 자기를 건드는 순간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거라며 막말을 퍼부었지만 저는 노인의 품에 안겨있던 아이를 뺏은 뒤에 그녀의 품으로 돌려주었습니다. 남자는 제 멱살을 잡더니 남의 가정사에 함부로 참견하는 거 아니라면서 목소리를 높였네요. 당신 내가 누군지를 알고 지금 개념 없이 설치고 있는 거야? 당신 집안 쫄딱 망하게 해줄까? 어떤 상황인지 알지도 못하면서 그쪽이 왜 설치는지 모르겠는데 생각 없이 오지랖 부렸다가 정말 큰 코 다칠 수도 있는 거야. 내가 경고하는 것도 마지막이야. 제가 그쪽 가정사에 참견할 생각은 없지만 어디까지나 저 여성분의 목숨을 구해준 한 사람으로서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도움을 요청했기 때문에 제가 내린 판단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런데 당신 몇 살인데 지금 나한테 반말하는 거예요? 집안이 얼마나 잘 사는지는 모르겠지만 사람 함부로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일단 병원에서 소란 피우는 것부터가 문제되는 거 알고 계시죠? 이 여성분이 지금 환자로 있는 만큼 보호를 받아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 아이는 엄마 품에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거니 제가 옳다고 생각한 대로 움직이겠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누가 봐도 그쪽 분들은 보호자로 보이지가 않네요. 일단 경찰에 신고부터 하고 왜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지부터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네요. 상황을 점점 더 악화시킬 건가요? 아들, 일단 병원에 있는 거 확인했으니까 밖으로 못 나오게 사람 좀 시켜서 감시 좀 붙여라.
그리고 저 사람한테도 사람 붙여서 어디서 사는지 좀 확인해보고. 분명 내 아들이 마지막이라고 경고했는데 무시했지? 뒷감당은 그쪽이 책임져야 할 거요. 남자와 노인은 분노를 억누르며 경찰이 오는 건 껄끄럽게 생각했는지 누군가와 통화를 하면서 병실 밖으로 나섰습니다. 그제서야 한숨 돌릴 수 있었고 그녀는 저에게 몇 번이나 감사하다며 품에 안은 아이를 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네요. 잠시 뒤 아내에게 전화가 왔고 자초지종을 설명한 뒤에 잠시 병원으로 와주길 부탁했어요. 아내도 많이 놀랐는지 서둘러 병원으로 오겠다는 답을 들은 뒤 전화를 끊자 그녀가 제 전화를 쓰길 원하길래 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수화음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를 듣자마자 그녀는 눈물을 쏟아내며 서럽게 대화를 주고받았어요. 아마도 부모님인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렇게 짧은 대화를 끝낸 뒤에 어느 정도 마음이 가라앉았는지 저에게 상황을 설명해 주기 시작했고 그녀는 많은 고통을 겪고 있었네요. 제일 후회되는 건 좀 전에 난리쳤던 그 사람과 결혼한 게 제 인생이 최대의 실수 같아요. 이런 집안인 줄 알았으면 차라리 그냥 혼자 사는 게 나을 뻔했네요. 처음엔 잘해주더니 결혼하고 나서부터 문제가 커지기 시작했어요. 어머님이 무조건 첫째로 아들을 보길 원하셨는데 임신 6개월 정도 되었을 때 성별을 확인하면서 딸이라는 걸 알게 되시자 딸은 필요가 없다며 뱃속에 있는 아이를 무조건 세상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시려고 난리를 치셨어요. 차라리 이혼을 하는 게 좋겠다고 얘기했지만 어머님은 집안에 흠집이 나는 건 원하지 않는다며 이혼을 반대하셨죠. 남편도 어머님의 말이면 무조건 따르는 편이라 뱃속에 있는 아이가 태어나는 걸 원하지 않았고 저는 이런 집안이랑 더 이상 함께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아 몸을 피해 다른 지역에서 뱃속에 있는 아이를 보호하고 있었어요. 부모님께서 해외에 계셨기 때문에 감시를 받는 상황에서 공항으로 가게 된다면 붙잡히는 건 시간 문제라 최대한 몸을 숨길 수밖에 없었어요. 그 사람들은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는 사악한 사람들이었죠. 그녀는 뱃속에 있는 아이를 지키기 위해 몸을 숨긴 채 지내다가 출산이 임박해서 산부인과를 찾았고 그렇게 출산 이후 태어난 아이와 홀로 지내오고 있었는데 남편이라는 사람이 그녀의 카드 내역을 확인하고 산부인과를 찾아가 위치를 확인한 뒤에 집으로 들이닥쳤고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 못한 상태에서 아이만 안고 도망친 뒤 몸을 숨기던 도중 추위에 떨다가 정신을 잃게 되면서 저에게 도움을 받게 됐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딱한 사정을 듣고 있을 때 아내가 병실을 찾아 들어왔고 인사를 주고받은 뒤에 저는 늦은 출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회사에 도착해서도 혹시 모를 일들이 생길까봐 중간중간 상황을 보고받으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녀는 해외에서 부모님이 오실 때까지만 보호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저와 아내는 며칠간 교대를 번갈아 가며 그녀와 아이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녀의 부모님이 해외에서 일을 하고 계셨는데 아버님의 건강 상태가 좋지가 않아 쉽게 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시간이 꽤 걸리고 있었어요. 그래도 정말 다행이었던 건 그녀의 시댁 식구들이 더 이상 병원에 찾아오지 않았었고 해외에서 그녀의 어머님이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아버님은 건강 상태가 많이 좋지 않아 올 수 없는 상황이라 그녀의 어머님만 오실 수 있었네요. 그렇게 저희한테 감사함을 표하고 나중에 꼭 다시 오겠다는 약속과 함께
연락처를 주고받으며 해외로 떠나게 되었네요. 저희는 한 사람의 인생을 구해준 것 같아 마음이 뿌듯했고, 그날 이후 큰 문제 없이 잘 지내오고 있었습니다. 그녀와도 지속적인 연락을 주고받았었죠. 그런데 어느 날 저희 집안에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네요. 회사에 출근을 하자마자 사장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무슨 이유인지 알 수 없어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저에게 커피 한 잔을 내어주며 불편한 얼굴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면서 한마디 하셨습니다. 우리 회사 사람들도 자네가 정말 성실하고 착한 사람인 건 잘 알겠지만 그래도 사리 판단은 할 줄 알았는데 왜 그랬나? 사람 일 한 치 앞도 모른다고. 자네 때문에 우리 회사의 계약을 파기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네. 이번에 겨우 납품할 수 있는 업체와 계약을 했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자네 밖에서 뭘 하고 다니길래 일을 이렇게 크게 만드는 거야? 우리는 하청업체이기 때문에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거 몰라? 우리 업체와 계약을 해줬던 회사에서 자네 이름을 거론하며 병원에서 꽤 소란스러운 일들이 있었다며 자네가 우리 회사와 정리가 되지 않을 시 더 이상의 계약을 유지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네. 내가 자네를 왜 받아줬는지 알아? 하던 사업도 망하고 빚도 산더미라. 자식들까지 먹여 살려야 될 집안의 가장이기 때문에 사정이 딱해서 나이가 있는데도 받아준 거라고. 그런데 이런 상황을 만들면 어쩌자는 거야? 미안하지만 자네 하나 때문에 우리 회사와 직원들을 굶길 수는 없네.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으니 우리와의 인연을 여기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지. 내 말 무슨 뜻인지 알겠지? 충격적이게도 그녀의 남편은 제가 다니던 회사와 계약을 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남편이라는 사람은 제 뒷조사까지 하고 있었다는 걸 그제서야 알 수 있었고, 부정퇴사라고 억지를 부려봤지만 사장님은 저를 더 이상 받아주지 않았네요. 그리고 지금의 상황을 해결하고 싶으면 직접 문제를 해결하는 게 좋지 않겠냐고 서둘러 회사로 복귀해 주길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 장의 명함을 건네받은 저는 적혀있는 번호에 전화를 걸었고, 기다렸다는 듯 제 전화를 바로 받더니 주소 하나를 불러주면서 얼굴 보고 얘기하자며 전화를 끊었네요. 그렇게 약속 장소로 나가 그녀의 남편과 마주 앉게 되면서 진지한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내가 생각 없이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 옷 입은 거 보고 나는 딱 알고 있었거든. 우리 회사의 하청업체라는 거. 유니폼만 보면 어디에서 근무하는지 금방 알 수 있는데 도대체 뭘 믿고 그렇게 설치는 거야? 그쪽 사장한테 들어보니까 사는 게 꽤나 힘들어 보이던데. 이제 어쩌지? 앞으로 내가 그쪽의 인생을 무너뜨릴까 하는데 한두 살 먹은 나이도 아니고 머리가 있으면 생각을 해야지. 왜 이렇게 미련한 행동을 해서 일을 크게 만들어? 남의 가정사에 뭐하러 들어와서 들쑤시냔 말이야. 그쪽 때문에 우리 집안이 얼마나 골치 아파졌는지 알아? 앞으로 무슨 일을 알아보던 그 길은 내가 다 막을 테니까 살고 싶으면 지금 당장 내 앞에 무릎 꿇고 싹싹 빌어보던가. 벌써 나는 그쪽이 어디 살고 있는지 인적사항뿐만 아니라 딸린 새끼들은 어느 학교에 다니고 있는지 전부 다 파악하고 있다고. 어쩔 거야? 용서를 구할 거야? 아니면 당신 집안을 말아먹을 거야? 당장 빚도 갚아야 하는데 자존심이 밥 먹여주는 거 아니야. 내 다리 사이로 기어가면 용서해줄 생각도 있는데 어때? 별거 아니잖아. 당장 가족들 입에 풀칠부터 해야 되지 않겠어? 혼자만 생각하지 말고 당신 뒤에 많은 사람들이 걸려 있다고 생각해.
내가 하청업체 그 사장한테 말한다는 걸 깜빡했는데 그쪽이 그 회사에 나와도 나는 계약을 끝낼 거거든. 내가 갑인데 하청 주제에 뭘 어쩌겠어? 개념 없는 직원 하나 잘못 들어와서 회사 말아먹는 거지. 직원들이 한 50명쯤 되는 것 같은데. 당신 때문에 전부 숟가락 빨겠네. 그 사람은 저에게 권력을 행사하고 있었고,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빼앗으려 하고 있었어요. 저와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까지 전부 힘들게 할 거라며 저를 점점 구석으로 몰아내고 있었네요. 저희 가족의 인적 사항까지 전부 다 파악해서는 지금보다 더 심각한 행동들도 할 수 있다며 자식들은 건들기 싫다는 말까지 하면서 저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고 개처럼 다리 사이로 기어가면서 용서를 구하라는 말과 함께 마지막 기회를 주는 거라고 저에게 선택권을 주었네요. 저는 사람을 구하려 했던 것뿐이고 그 사람이 저에게 도움을 요청했었기 때문에 그냥 지나칠 수 없어서 도와줬던 것뿐이라고 얘기했지만 남자는 넘지 말아야 될 선까지 넘었다고 더 이상의 선처는 없다고 얘기했어요. 제가 용서를 구할 마음이 없어 보인다며 자식들이 있는 학교를 언급하면서 겁을 주기 시작하자 결국 입술을 꽉 깨물며 무릎을 꿇었고 그 남자의 다리 사이로 기어가며 용서를 구하게 되었네요. 2번 다시 남일에 참견하지 않겠다며 분노의 눈물을 흘렸고 저를 내려다보고 있던 그 남자는 자신의 위치가 어디인지 잘 확인해 보라며 평생 바닥만 보고 살라고 온갖 상처되는 말을 퍼부은 뒤 자존심 버림값이라고 제 옷 주머니에 10,000원 한 장을 꽂아 넣어줬네요. 그날 살면서 제일 큰 상처를 받게 되었고 눈앞에서 사라지는 남자를 바라보며 절대 용서하고 싶지 않아 이를 갈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 사람을 이길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현실에 한참 동안 가슴을 치며 오열을 했고 너덜해진 상태로 집에 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 남자와의 인연을 끝낸 뒤 제가 받은 상처는 그 누구한테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니던 회사에서는 상황 정리가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저를 데리고 회사를 이끄는 게 불안하셨는지 저와의 인연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저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무릎을 꿇게 되었지만 그 아픔은 시간이 지나도 아물지 않았고 괴로운 시간을 이겨내가며 먹고 살기 위해 앞만 보며 달려갔어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빚부터 청산을 해야 했기 때문에 잡생각할 틈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살아가던 도중 가끔 연락이 오던 그녀가 생각이 나서 잘 지내고 있는지 전화를 해봤는데 없는 번호라고 나오더라고요.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지만 더 이상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거에 잠시 서운함이 느껴졌지만 금세 털어버리고 본업에 집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빚을 갚고 있을 때 괜찮은 사업 하나가 떠올라 그와 관련된 일을 하며 많은 것들을 배워나가기 시작했고 다시 사업에 뛰어들었어요. 성공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바쁜 생활을 보내니 어느새 8년이라는 시간이 흘러버렸죠. 큰 성공은 이루지 못했지만 그래도 건물 소독 사업을 소규모로 이끌어가며 안정적인 수익을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한 회사에서 소독 의뢰가 들어와 계약을 진행한 뒤에 회사 사람들이 모두 퇴근한 저녁 시간에 직원 동료들과 함께 소독 작업을 끝냈는데 다음날 저희 업체에게 소독을 맡겼던 회사에서 전화 한 통이 왔어요. 급하다는 말에 서둘러 회사에 도착해 상황을 살펴보니 컴퓨터에 문제가 생기는 상황이
닥치고 말았습니다. 아, 정말 죄송합니다. 문제가 생긴 컴퓨터는 저희 업체에서 배상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들어온 직원이 아직 일이 서툴다 보니 컴퓨터에 직접적으로 소독약을 뿌린 것 같네요. 회사 업무에 지장을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과장님, 내가 이래서 동네 소독 업체를 부르지 말라고 얘기했었잖아요. 컴퓨터에 중요한 파일이 얼마나 많은데 이제 어떡할 거예요? 오늘 회의 자료도 전부 다 들어가 있다고요. 컴퓨터 고칠 수 있긴 한 거예요? 소독 업체가 소독을 못하면 어쩌자는 거예요? 저희는 시간과의 싸움이고 그게 전부 다 돈과 직결되어 있는 회사라고요. 주로 해외 고객들을 상대하는데 컴퓨터 없이 오늘 어떻게 일 처리를 하라는 건지. 이거 손해배상 청구까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 소독받은 비용도 지불하지 마세요. 깔짝깔짝 화분에 물 뿌리듯 대충 하고 놀고 먹으면서 돈은 더럽게 많이 받네. 여기 업체에 정식 등록은 되어 있나요? 요즘 뉴스 보니까 방역업체들 정식 등록도 안 되어 있으면서 불법 영업 많이 하던데 여기도 그런 거 아니냐고요. 그런 거 아닙니다. 저희 회사는 8년이나 운영을 했고 한 번도 소독을 대충 한 적이 없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무슨 일이신데 왜 이리 소란스럽죠? 문제가 있으면 담당 직원이 따로 불러 해결하면 될 텐데요. 많은 직원들 보는 앞에서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 우리 회사 이미지가 어떻겠어요? 지금 여기 일하러 온 거 아닌가요? 본업에 집중들 하시죠. 죄송하다며 머리를 숙이고 있는데 저에게 죽을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그렇게 죄송해할 필요 없다며 대충 상황을 들은 대표인 것 같은 여성분이 저에게 말을 걸어왔어요. 그래서 고개를 들어 다시 한번 업무에 지장을 준 부분에 대해 사과를 하려고 눈을 마주쳤는데 어디선가 많이 본 듯한 얼굴이었고 그녀도 제 얼굴을 보곤 잠시 머리를 갸우뚱하더니 저희는 서로를 알아볼 수 있었고 연락이 끊긴 지 너무 오래돼서 갑자기 보게 된 얼굴에 반가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그동안 연락을 못해서 죄송하다며 자리를 옮겼고 대표실에서 8년 만에 마주친 그녀와 대화를 주고받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들을 수 있었죠. 갑자기 연락이 끊겨서 많이 서운하셨죠? 그때는 저도 처리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아서 연락이 끊길 수밖에 없었어요. 잘 지내고 있으면 된 거죠. 저는 또 그 나쁜 놈이 접근했을까봐 걱정하고 있었거든요. 그 사람 정말 질이 좋은 남자는 아니던데요. 비행기 타고 몇 번 찾아왔었어요. 정말 난리도 아니었죠. 아들이 아닌 딸을 낳았다고 그 집안 식구들이 찾아와서 저희 부모님 회사까지 찾아와 난장판을 만들어 놓았으니까요. 지금은 이혼한 상태라 남남이지만 그때만 해도 계속 연락 오고 다시 아이를 가지자고 물고 늘어지는 그 사람이랑 싸우다가 제가 들고 있던 핸드폰을 바닷물에 빠뜨린 바람에 찾을 수가 없었고 모든 연락처가 삭제가 되고 말았죠. 그 사람도 더 이상 저와 인연을 만들고 싶지 않았는지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을 때 두 분이서 만났다는 말을 전해 들었어요. 그 사람이 원래 나쁜 건 알았지만 그렇게까지 할 거라곤 전혀 생각 못 했었는데 저 때문에 많이 힘드셨죠? 가족들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셨지만 만약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정말 더 큰일을 겪으셨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기쁜 소식 하나 있어요. 그 집안이 몇 년 전에 꽤 큰 투자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무리하게 부족한 돈을 끌어모아 사업을 벌이다가 결국 실패로 돌아가서
엄청나게 많은 빚만 떠안고 길바닥에 주저앉았다고 하더라고요. 가족들끼리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자 신세로 몸을 숨기고 있다는데 아마 오래가지 못하고 사채업자들에게 잡히겠죠. 그녀는 그동안 겪었던 일에 대해 전부 설명해 주었고 정상적으로 잘 살아가고 있는 모습에 저 또한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구해주었던 아이는 해외에서 잘 지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을 수 있었네요. 그날 저희 업체가 실수한 부분에 대해 배상을 하겠다고 얘기했지만 그녀는 받지 않겠다고 거부를 했고 저를 무작정 돌려보냈습니다. 대표의 위치에 있어서 그런지 나중에 다시 연락하겠다는 말과 함께 명함을 교환했어요. 그녀는 해외에서 부모님이 운영하시던 회사를 한국으로 이주해 사업을 키우고 있는 중이라고 들었네요.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다시 그녀에게 연락이 와서 회사로 찾아가게 되었고 회사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던 그녀는 저를 어디론가 데리고 갔습니다. 그곳은 집무실이었고 그녀가 손으로 가리킨 곳을 바라보니 제 이름이 새겨진 문패가 있더라고요. 무슨 상황인지 알 수 없어 물어보니 믿고 맡길 수 있는 방역업체를 저희 회사가 맡아주면 좋을 것 같다고 평생 계약을 맺겠다는 말을 꺼냈고 저희 업체는 그녀의 회사와 정식적으로 손을 잡게 되었네요. 그렇게 그녀의 회사에 소속이 되면서 저에게는 갑자기 많은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녀와 관련된 대표님들과 만나면서 사업은 자연스럽게 확장이 되었고 저에 대해 벌써 많은 이야기를 들은 상태였어요. 그렇게 제 삶은 삽시간에 뒤집히게 되었습니다. 분명 기억하고 싶지 않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지만 그녀와 제가 서로 만나지 않았더라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때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왔었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본다면 지나치지 마시고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언젠가 여러분들께 다시 되돌아간다는 걸 제 사연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느끼셨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